여러분, 치열했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 꿈꾸던 여유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나요?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짐을 싼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장인 시절엔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무심코 지나쳤던 건보료 때문입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건보료 고지서는 오히려 더 높게 찍혀 나오는 믿기 힘든 현실. 은퇴 후 가장 큰 고정 지출이 되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이 공포의 고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단순히 건보료 부과 기준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은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건보료 폭탄을 원천 봉쇄하는 구체적인 세팅 전략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걱정이 아닌 안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지켜줄 건보료 비밀 수첩을 함께 펼쳐볼까요? 여러분, 직장인 시절엔 건보료 걱정 별로 안 하셨죠? 월급에서 떼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건보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은퇴자들은 월급도 없는데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느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은퇴 설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진실을 1장에서 공개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여러분의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바로 건보료 폭탄의 시발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보수월급과 일부 보수 외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급이 높으면 많이 내고 낮으면 적게 내는 비교적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조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과 보유한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시가 수억 원짜리 집 한 채와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부과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은퇴 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산, 특히 부동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 산정 시 소득 점수보다 재산 점수가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하여 취거주 1주택만 가진 은퇴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재산 점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직장 생활 30년 하고 남은 건 집 한 채뿐인데 그 집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위협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이 점수를 크게 낮추거나 심지어 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잠시 후 많은 은퇴자가 희망을 거는 피부양자 자격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직장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같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최근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2천만 원은 매우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150만 원씩 받는다면 연소득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금이자나 배당금이 연간 200만 원을 넘으면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탈락하는 순간 앞서 설명한 재산과 소득에 기반한 지역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만 반영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00% 모두 반영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까지 탈락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 수령액이 조금만 높아도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오로지 소득뿐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소득원인 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임대소득과 건보료의 숨겨진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세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지 라는 꿈을 꾸시죠. 하지만 건강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 임대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을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우 엄격한 잣대께가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월급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 필요경비 60%, 처가모 소득금액 16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월세로 34만 원 정도만 받아도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임대소득은 앞서 설명한 2천만 원의 합산소득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더욱 엄격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월세 30만 원을 받아도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은퇴 생활비의 핵심이 되어야 할 임대소득이 건보료 폭탄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는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촘촘한 건보료 그물망을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절세 계좌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줄이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전략, 잠시 후 공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입니다. 이들은 현행 기준 수령하는 시점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착한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첫째, ISA 계좌입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에 대겨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만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의 100%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쌓아올린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1,500만 원, 2024년 기준까지 분리과세로 저율과세 3.3%, 5.5%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피부양자 합산소득 2천만 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은퇴자산을 일반 예적금보다는 ISA와 사적연금 계좌를 활용해 굴리고 수령한다면 건보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노후소득이 달라진다는 은퇴자산 세팅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재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위기를 피하고 3년간 보험료를 직장 시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은퇴 후 필수 체크리스트, 잠시 후 소개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을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은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배려 같은 제도이므로 조건에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조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날아온 무시무시한 고지서를 직장 시절 내던 절반 수준의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은 은퇴 후 자산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을 정리하거나 임대소득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건보료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처음 받은 건보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은퇴자가 퇴직 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기한을 놓치고 나니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전환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36개월은 긴 시간 같지만 은퇴 자산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속 가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재산과 소득이 남아있다면 결국 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점수를 낮추는 실무적인 자산 다이어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절세 계좌로 숨길 수 있다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 점수가 건강보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산 구조를 현명하게 조정하는 것이 건보료 절세의 핵심입니다. 첫째, 자동차 활용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높게 책정되었지만 최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대형차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거주 외에 재산이 많아 재산 점수가 높다면 건보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리하거나 배기량이 낮고 가액이 낮은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전기차나 수소차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차량 구매 시 건보료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구조조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예를 들어 지방의 작은 땅이나 오래된 주택 등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매년 공시지가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곧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 점수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건보료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의 변경의 기술입니다. 재산은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가족 내에서 명의로 옮기는 것은 건보료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향후 건보료 상승을 고려하여 처분 시점을 조절하거나 증여 등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산 점수를 낮추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아낄 수 있는 평생의 건보료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건보료 폭탄의 원인부터 피부양자 자격, 절세 계좌 활용, 구제제도, 그리고 실무적인 재산 다이어트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은퇴 설계는 어떻게 완성되어야 할까요? 이제 은퇴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 설계를 할 때 매월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 세후소득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은퇴 후 가장 큰 고정지출인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은 은퇴 설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은퇴 소득은 건후 소득입니다. 즉,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떼고 난 뒤 내 손에 쥐어지는 진짜 가용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후소득이 높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는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3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2명의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다른 한 명은 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월 4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건후소득은 각각 300만 원과 260만 원으로 매월 4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면 480만 원, 은퇴 후 20년을 살면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건보료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은퇴 후 자산 세팅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료라는 강력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소득원과 재산 현황을 점검해 보세요. ISA 계좌는 만드셨나요? IRP 수령 계획은 있으신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건보료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세팅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자산 세팅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걱정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다시 피는 봄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피는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